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삼성전자 사업장을 처음으로 방문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비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조 원을 이 분야에 지원하고 또 관력 인력도 키워서 비메모리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5달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 줄어든 48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시스템 오류로 네이버 블로그 광고 이용자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다른 회원들에게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유력 인사의 자녀를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청탁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방침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출 부진이 5달째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악화가 지속되는 데 따른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지난달 수출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88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5달 연속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수입액은 447억 4천만 달러로 2.4%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41억 2천만 달러로 87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네, 수출이 지난해보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반도체 단가가 떨어지고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도체 수출 상황은 수출 물량 지수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수출 물량 지수는 특정 상품의 수출 물량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는 478.64로 직전 분기보다 12%나 줄었습니다. 지난 2009년 1분기에 18.6% 떨어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된 것도 수출 감소의 배경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권 기자, 그래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선방한 편이라고요? 네, 수출 감소폭이 2달 연속 줄었습니다. 또 반도체를 제외하면 지난달 수출은 0.8% 늘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자동차가 14.8% 증가했고 2차 전지가 13.6%, 석유 제품이 11.7% 느는 등 20대 주요 품목 가운데 13개 품목의 수출 물량이 늘었습니다. 산업부는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수출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하반기에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이처럼 반도체 수출 부진이 우리 전체 수출 물량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취약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삼성전자 공장을 처음으로 방문해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 최나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어제 화성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을 한 건데요. 이 자리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히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지난해 인도 순방 당시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의 만남 이후 이번이 7번째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사업장을 찾아서 반도체 강국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거, 이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에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3대 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해서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을 선정했는데요. 이번 방문은 이 같은 3대 중점 산업을 선정한 뒤 첫 행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정부 주도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에서 혁신으로 정책 기조를 바꿨는데요. 산업 육성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 해법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제 성적표가 안 좋은 문 대통령이 국내 1위 기업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입니다. 최 기자, 그런데 사실 TV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시스템 반도체가 뭔지, 메모리 반도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는 어떤 겁니까? 네,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비메모리로 통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입니다.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나 스마트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와 이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로 나뉩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에 비해 비메모리 분야는 시장 규모가 1.5배 더 크고 가격 안정성도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정부와 삼성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 개발에 앞으로 10년간 세제와 금융 부분에서 1조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17,000명의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달 24일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10년간 133조 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15,000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10년 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요. 정부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우리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성 교육을 통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판도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발 늦었지만 긍정적인 도전으로 보여지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신산업의 모든 데이터 기술의 기반이 시스템 반도체라 시장의 판도를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다만 시스템 반도체 육성 필요성이 제기된 게 외환 위기 시절인 20년 전임을 감안할 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50대 1로 액면 분할해서 국민주로 거듭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14% 가까이 하락해서 액면 분할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이후 주가도 떨어지며 시가총액도 감소했는데요. 액면 분할 당시 53,000원에 시작한 주가는 약 1년이 지난 어제 45,850원으로 13%가량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8일 5만 원 아래로 내려간 뒤 10개월째 5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던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3만 원대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액면 분할 당시 333조 1,629억 원에 달했던 시가총액도 267조 7,447억 원으로 65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디램과 랜드 가격이 하락하며 반도체 업황이 악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액면 분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의 실질 주주는 78만 8,047명으로 지난 2017년 말 15만여 명과 비교해 5배 수준으로 급증했는데요. 주당 가격이 50대 1로 줄어든 만큼 더 많은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주가 등락에 따른 손실은 개인에게, 이익은 외국인에게 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개인의 보유 주식 비율도 11.5%로 2017년 말 8.2%와 비교해 3.3%포인트 늘었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 개인이 삼성전자를 모두 1조 2,115억 원 순매수한 결과입니다. 외국인 순매도세는 지난해 12월 최대치인 42조 9,201억 원을 기록한 이후 차차 줄어들다 지난 1월을 기점으로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다시 말해 작년 말까지 개인이 주식을 사는 동안 외국인이 주식을 팔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0%대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분기 7,18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21.7%로 1위를 기록했고 중국의 화웨이가 5,910만 대를 출하, 점유율 17.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웨이는 출하량을 작년 동기 대비 50% 늘리면서 애플을 넘어 업계 2위를 굳혔고 삼성을 4%포인트 차이로 뒤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정채용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KT 부정채용 수사가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이석채 전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 회장으로 재직했는데요. 당시 대졸 신입공채와 고졸공채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정채용 사례가 최소 10건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의 자녀와 지인의 자녀들이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전 회장 구속으로 앞으로 KT 부정채용 수사가 점점 속도를 내겠군요.
네, 채용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던 이석채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최측근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제 검찰은 KT가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특혜 채용 대가로 받은 게 있는지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수익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임직원 인원과 또 임금은 늘려서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상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 네.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순이익 얼마나 줄었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자료를 보면 이 339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1조 1천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는 85%가 줄어든 것으로 이 6년 만에 최소 수준입니다. 4년 연속 감소하던 부채도 5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이렇게 돌아섰는데요.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이 336곳의 부채 규모가 1년 전보다 7조 7천억 원 증가한 503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이 줄고 이 값비싼 석탄 발전 등을 좀 더 늘렸던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등 이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좀 타격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전의 부채 총액은 1년 새 5조 3천억 원 급등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부채가 늘었고 한국가스공사가 2조 1천여억 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6천여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데 반대로 공공기관들의 몸집은 불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지난해 신규 채용 규모를 봤을 때 1년 전보다 23%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규직 전환을 제외한 순신규 채용 규모는 2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5천 명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이렇게 늘리겠다고 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8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봤을 때 1년 만에 3만 6천 명, 그러니까 10%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지난해 비정규직 인원도 2017년보다 26%나 줄었습니다. 인원 증가에 따라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출도 2년 만에 1천억 원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급여도 짚어보죠.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오히려 늘어났다고요? 네. 이 기관장을 포함해서 이사, 감사 등 임직원들의 이 평균 연봉이 전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기관장 평균 연봉은 같은 기간 1억 9,047만 원에서 1억 9,430만 원으로 400만 원 가까이 늘었고, 이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를 예로 한번 들어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2017년에는 1,898억 원에서 지난해는 1,238억 원으로 60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의 연봉을 한번 봤을 때 사장 연봉이 1년 사이 1,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를 또 예로 들어보면 이 같은 기간 영업적자로 전환이 됐지만 이 사장의 연봉이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단기 순이익이 급격히 줄고 부채 비율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방만 경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우려나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불과 4, 5년 전만 해도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을 했지만 지금은 이 자율조정 정원 제도를 시행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또 이 신규 채용 확대 등의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면서 이 방만 경영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공공기관 임직원은 이 석 달 만에 2만 1,000명이 더 늘어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40만 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직원을 한 번 뽑게 되면 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과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CJ그룹의 외식사업 계열사 CJ푸드빌이 국내 2위 커피 전문점인 투썸플레이스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재무구조 안정과 나머지 외식 브랜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박 기자, 2위 커피 전문점 투썸플레이스, 그러니까 어디에 팔렸는지 매각 계약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CJ푸드빌은 어제 오후 공시를 통해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와 투썸플레이스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는 지난해 2월 투썸플레이스가 물적 분할될 때 지분 40%를 매입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지분
45%를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추가 지분 매각으로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는 투썸플레이스 지분 85%를 보유하게 돼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CJ 푸드빌의 투썸플레이스 지분은 15%로 낮아졌습니다. 매각 대금은 2,025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CJ가 이처럼 투썸플레이스 지분 매각 결정한 배경은 뭡니까?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계속된 영업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CJ 측은 매년 적자폭 확대에 따른 부채 비율 상승으로 외부 조달이 어려워져 투자 여력이 한계 상황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CJ 푸드빌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해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3.9% 줄어든 1조 3,716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 손실은 4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CJ 푸드빌은 이번 매각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베이커리와 외식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분 매각 후에도 2대 주주로서 투썸플레이스가 독립해 사업을 영위하는 데 협조와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다음은 기업 실적 소식 알아봅니다. LG전자가 생활가전 분야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공기청정기와 의류관리기 등 요즘 새로 출시되는 가전들이 효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서주영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LG전자의 가전 부분 실적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네, 먼저 LG전자 전체 실적을 보면요. 매출 14조 9천억 원, 영업이익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1.4%, 18.7% 감소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LG전자의 생활가전 부분인데요. 지난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5조 4,659억 원, 영업이익은 7,276억 원을 냈는데요.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생활가전 분기 사상 최대인 13.3%를 보였고 매출액도 11% 늘었습니다. 네, 이유를 살펴보면 요즘 새롭게 출시되는 이른바 신가전들이 효자 노릇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공기청정기 판매가 급증한 데다 LG전자가 업계 선두주자인 의류관리기 등 일명 신가전의 판매가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LG전자 생활가전 사업부 국내 매출액에서 신가전 비중은 3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건조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등은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지역 판매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LG전자는 국내 생활가전 시장에서 건조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등 신가전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실제로 이들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 중이어서 당분간 LG 생활가전 부분의 질주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LG전자 전체적으로는 스마트폰 판매 부진폭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앞으로 전체 실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5G 가입자가 26만 명을 돌파하고 기지국도 최근 일주일 사이 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5G 가입자는 약 26만 명, 기지국은 일주일 사이 약 4천 곳이 늘어나서 총 54,20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김 기자, 이번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요? 네, 네이버는 어제 새벽 2시쯤 블로거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렸는데요. 광고 수익 원천 징수 영수증을 이메일로 보내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블로거 개인별로 영수증을 따로 보내는데 오류로 다른 블로거들의 영수증까지 함께 보내진 겁니다. 영수증에는 블로거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광고 수익 지급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광고 수익 배분 서비스인 애드포스트 이용자 17만 명 중 2,2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이버는 당장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네, 네이버는 문제를 확인한 후 메일 전송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블로거들에게도 메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 확산도 우려가 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네, 이미 발송된 문제 메일들은 개인들이 열어보고 삭제하지 않는 이상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추가 피해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또 이달 중순까지 안전성을 높인 영수증 전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달청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배경이 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장 기자, 감사원이 조달청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7년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당시 한은의 입찰 예정가보다 3억 원을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선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국가계약법령 위반으로 받고 462억 원의 예산 낭비를 우려했습니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문제가 된 입찰에 대해 예산 낭비 여부와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한은 별관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 가격 초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계약이 체결되면 낙찰 예정자인 계룡건설과 차순위 업체인 삼성물산 간에 462억 원의 입찰 평가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공사 금액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예산이 낭비된다는 겁니다. 낙찰 예정자 선정 당시 차순위 업체였던 삼성물산은 조달청에 예정 가격 초과 입찰이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조달청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예정 가격 초과 입찰 가능 여부를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조달청이 입찰이 가능하다고 이미 판단하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년째 서울 태평로 옛 삼성본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 중인데요. 월 임대료만 13억 원에 달합니다. 한은은 당초 지난해 초 착공해 내년 6월 창립 70주년에 맞춰 신사옥 완공을 추진했지만 일정이 최대 2년 가까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전담해오던 민간 제안사업 사전심사를 앞으로는 다른 전문기관들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분석기관을 다양화해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류정우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류 기자, 어제 국무회의에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비용 편익 분석기관을 다양화해서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로써 KDI가 맡아 진행하던 민간 제안 사업의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다른 전문기관들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 주무관청은 민간 제안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면 KDI에 의뢰해야 했는데 이 중 총 사업비가 2천만 원 이상이면 적격성 조사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KDI가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전담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KDI뿐 아니라 예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도 적격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다른 기관으로 늘어나면 사업 진행 속도는 당장 빨라질 것 같긴 한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조사나 심사 기간을 확대하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5월부터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전문기관 신청을 받고 평가 후 지정 및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서 민자 사업에 보증해주는 최대 액수를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암 정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폐암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이 기자, 국내 암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암으로 사망한 생명보험 가입자 수를 집계해봤더니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사망 원인이 암이었던 사람은 2만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10년 전인 2008년에는 18,000명가량이었고 2012년에는 2만 1,000명가량이 암으로 사망했는데요. 해가 바뀔 때마다 꾸준히 암 사망자 수도 늘고 있는 겁니다. 심정지나 뇌출혈 등 모든 사망 원인을 합쳐봐도 남성은 상위 10개 사망 원인 중 4개가 암이었고 여성은 6개 원인이 암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암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까?
네, 폐암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5년에는 4,700명 정도였던 이 폐암 사망자 수는 이듬해 5,100명을 넘겼고 2017년에도 5,138명을 기록해 계속해서 사망 원인 1위였습니다. 그 다음은 간암인데 매년 조금씩 늘면서 2017년 기준으로 사망자 4,000명을 넘겼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폐암과 간암, 위암, 췌장암 순이었고 여성은 폐암, 유방암, 췌장암, 간암 순으로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50대에서 70대의 암 사망자가 몰렸는데요. 남성의 경우 3년 누적 기준 60대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